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강의장에서 저명한 한 교수의 외침에 전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두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합니다. 한글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두고 일어난 사태라고 하는데요. 한글의 어떤 비밀이 이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그날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교실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 체계입니다. 파울러 교수님이 우리 수업에 선언했죠. 그 말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의 조용한 교실이 갑자기 혼란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번졌답니다. 말도 안 돼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증명해보세요. 다른 학생이 요구했죠.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제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언어학 석사 과정을 막 시작한 23살 미국 학생이에요. 항상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룡이나 우주선에 열광할 때 저는 알파벳과 문자 체계에 매료됐었죠. 이 특이한 관심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 국가문법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어요. 대학을 최연소 수석 졸업생으로 마치기 전에 고대 문자 체계에 관한 학술 논문을 3편이나 발표했답니다. 파울러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넜어요. 그는 문자 체계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의 책 글자가 들려주는 역사는 너무나 인기가 좋아 42개 언어로 번역되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파울러 교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존재감은 전 세계에서 모인 우리 엘리트 학생 20명 모두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다음 그가 한 말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30년 경력 동안 연구한 모든 문자 체계 중에서 한글이 가장 위대합니다.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전 수업에서 한글의 체계적인 특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가장 위대하다고 선언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의심스러운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중국에서 온 왕 리웨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글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가장 위대하다는 말은 너무 과장된 것 같았어요. 서양 문명을 형성한 라틴 문자는 어떤가요? 5천년 역사의 한자는? 하지만 한글은 비교적 작은 나라의 문자가 제 학문적 자존심과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도전받는 기분이었죠. 주저없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글의 체계적인 디자인을 존중하지만 왜 작은 나라의 문자 체계가 세계적 표준이 된 라틴 알파벳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 제 질문에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파울러 교수님은 흥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답니다. 훌륭한 질문이군요, 마이클. 이번 학기에 그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자국의 문자 체계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칠판에 큰 글씨로 썼어요. 논리적으로 당신의 문자 체계가 한글보다 우수함을 증명하시오. 학생들의 눈이 새로운 목표로 빛났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처럼 모두가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수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도 빨리 뛰었습니다. 이 도전은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문자 체계 연구에 대한 평생의 열정의 핵심을 건드렸답니다. 일어섰어요. 교수님, 제가 한글이 최고가 아님을 증명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파울러 교수님의 눈이 관심으로 빛났죠. 자신감이 마음에 듭니다, 마이클. 다음 주부터 발표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 체계를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 파묻혔어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명이었죠. 한글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어디 한번 보자. 혼자 생각했답니다. 이 도전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아 타나카 유코가 교실 앞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도쿄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특별 장학생이었죠. 검은 머리를 말끔히 뒤로 묶고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였답니다. 히라가나는 외국인이 배우기에 가장 쉬운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유코가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각 음절마다 하나의 문자가 있어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에오는 발음 방법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46개의 히라가나와 46개의 가타카나만 알면 모든 일본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코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일본 문자가 한글을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파울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나카 양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으로 현대 일본어의 모든 의미와 외래어를 표현할 수 있나요? 유코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그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글쎄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녀가 인정했죠. 일상 대화에는 충분하지만 학교 과목이나 기술적인 주제에는 한자도 알아야 합니다. 시스템은 한 번에 약 3단어까지만 효과적이고 외래어를 쓰려고 할 때 문제가 있어요. 파울러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본어 쓰기는 처음에는 쉽지만 나중에는 어려워집니다. 완전히 사용하고자 하는 성인들에게는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 안도했어요. 한글보다 나은 문자 체계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에서 온 분 소판이었어요. 그는 교실 앞으로 자랑스럽게 걸어가 크메르 문자를 발표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자국의 문자에 대해 깊은 열정으로 말했죠. 크메르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독특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70개 이상의 기본 문자로 앙코르 와트 문명의 천년 역사의 정수를 대표합니다. 분은 크메르 문자의 복잡한 구조와 아름다운 곡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국가적 자부심이 명백했어요. 하지만 파울러 교수님은 큰 문제점을 지적했답니다. 그 복잡성이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학습에는 재앙을 초래합니다. 학습이 너무 어려우면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현재 문해율은 어떻게 되나요? 분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고 대답했어요. 약 17에서 20% 정도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중학교까지 학생의 30%가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의 얼굴에 깨달음이 보였어요. 아름답고 복잡한 문자 체계는 보기에 인상적일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태국에서 온 수린 찬타나와시 태국 문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목소리에 음악적인 특질이 있었어요. 태국 문자는 단일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44개의 자음 문자와 15개의 모음 기호를 사용하여 모든 태국어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파울러 교수님은 화면에 태국어 쓰기 예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성조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태국어에는 5개의 성조가 있고 4개의 성조 표시로 표시합니다. 수린이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현력은 좋지만 강세와 성조 패턴을 표시하는 방식이 너무 불규칙합니다. 한국어처럼 모든 사람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태국 문자는 내부적 논리를 가졌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아 외부인이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날의 발표가 끝나자 파울러 교수님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요약했어요. 오늘 우리는 3가지 다른 아시아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일본 문자는 단순함을 추구했지만 복잡한 아이디어를 잘 처리하지 못했어요. 크메르 문자는 복잡성을 유지했지만 학습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죠. 태국 문자는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문자 체계는 단순함과 표현력 사이의 완벽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알람을 맞췄어요. 도서관이 열리자마자 가야 했습니다. 다음 발표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 체계인 라틴어와 산스크리트어가 포함될 예정이었죠. 그중 하나는 분명히 한글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다음 모임에서 우리 교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짙었습니다. 인도의 아밋 파텔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산스크리트어와 데바나가리 문자에 대해 깊은 열정으로 말했어요. 산스크리트는 신성하고 고귀한 문자입니다. 아밋이 설명했죠. 베다와 우파니샤드 같은 모든 고대 인도 텍스트는 이 문자로 쓰였습니다. 산스크리트는 체계적인 문법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언어였으며 그 완벽한 구조는 오늘날에도 컴퓨터 과학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아밋은 산스크리트의 의문 체계와 문법 규칙의 예를 보여주었어요. 또한 역사를 통해 이 언어가 수학, 철학, 의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말했답니다. 인도의 영적 전통에서 산스크리트는 단순한 의사소통 방법이 아닙니다. 그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주적 진동과 연결되는 신성한 소리의 체계입니다. 각 글자는 우주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아밋의 열정적인 발표에 감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파울러 교수님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산스크리트를 사용하나요? 아밋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더니 대답했어요. 현재 약 2만 명이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파울러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인도인들은 이 완벽한 문자를 읽을 수 없군요. 문자 체계가 살아있어야 문자 체계입니다. 아무리 철학적이나 종교적 가치가 있더라도 의미는 있지만 접근성이 없는 문자는 박물관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교수님은 돌아서서 칠판에 큰 글씨로 썼어요. 글쓰기의 주요 목적, 의사소통과 지식 공유. 그날 수업이 끝나자 파울러 교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가지 문자 체계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과 철학적 깊이가 항상 실용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인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실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문화적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가 문자 체계를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이기려면 문자 체계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서의 실용성도 필요했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다음 주 수업 전에 한자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5,000년의 역사를 지닌 한자가 마침내 한글보다 더 나은 문자 체계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책상 위에 책과 노트를 펼쳐놓았습니다. 고대 중국 갑골문과 현대 간체자의 이미지를 연구했어요. 중국 서예의 예술적 전통과 한자가 일본, 한국, 베트남으로 퍼져나간 방식에 대해 읽었답니다. 이 문자들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문화를 형성해왔어. 혼잣말을 했어요. 한글에 없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글쓰기의 주요 목적이 의사소통과 지식 공유라는 파울러 교수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의 24자와 비교해 수천 개의 한자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생각했어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났어요. 수업 초반에는 파울러 교수님이 한글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답니다. 한자는 5,000년 동안 살아남았어. 책을 덮으며 혼자 말했어요. 어떤 문자 체계가 한글에 도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자일 수밖에 없어. 그날 밤 잠에 들면서 고대 학자들이 대나무와 뼈의 글자를 새기는 꿈, 중세 수도사들이 라틴어 필사본을 베끼는 꿈, 그리고 현대 아이들이 첫 글자를 배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모든 문자 체계들은 인간 의사소통이라는 광활한 바다로 합쳐지는 강처럼 흘러갔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문자 체계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움, 역사, 문화적 영향력인가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일까요? 다음 주 베이징 대학의 왕 리웨이가 교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그를 동기들 사이에서 한자 박사로 알고 있었어요. 그는 중국 문자학과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었답니다. 왕은 당당하게 서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한자는 5,000년 중국 황제 역사를 지탱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이 특별한 기호들은 하나의 문자로 하나의 개념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모두 담아냅니다.
그는 고대 갑골문에서 청동기 명문, 전서, 예서, 그리고 마침내 현대 간체자에 이르기까지 한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왕이 목소리에 열정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의미의 우주입니다. 예를 들어 조타는 여자와 아이를 결합하여 조타를 의미합니다. 한자는 그 모양 자체에 철학을 담고 있어요. 왕은 또한 아름다운 서예를 통한 문자의 예술적 가치와 그것이 많은 동아시아 국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답니다. 한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베트남 및 기타 동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이 문자 체계는 단순한 의사소통 방식 이상입니다.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주변의 학생들은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문화적 가치가 인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파울러 교수님이 질문을 시작하셨답니다. 왕 학생, 현재 중국의 문해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왕은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어요. 전국 평균은 약 12에서 15%입니다. 파울러 교수님이 이어서 물었죠. 그렇다면 농촌 지역과 노인층의 문해율은 어떻습니까? 왕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더니 대답했어요. 농촌 노인의 경우 약 38%입니다. 농촌 지역의 많은 노인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울러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한자와 한글을 나란히 비교했답니다. 중국어는 5만 개 이상의 한자가 있고 한글은 단지 24개의 글자만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한자를 배우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한글은 단 3주면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중국어 타이핑은 복잡하지만 한글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문맹률이 높은 반면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문맹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파울러 교수님이 계속했죠. 하지만 문자 체계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소수의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필로 칠판을 톡톡 두드렸어요. 중국어를 마스터하려면 최소 3,000자를 알아야 하고 교육받은 사람은 5,000자 이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장벽은 직접적으로 문맹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단 24개의 한글 글자로 모든 한국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일상적인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문자 체계의 바로 그 목적을 가장 잘 충족시킵니다. 왕은 반박하려 했지만 실제 수치에 맞서 싸울 수 없었답니다. 그는 다시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지만 파울러 교수님은 확고했어요. 문화적 가치와 실용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자 체계가 그 주요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하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파울러 교수님이 저를 교실 앞으로 불렀어요. 마이클, 당신이 가장 자신감 있는 도전자였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 체계를 찾았나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하며 몇 주를 보냈어요. 고대 수메르 서령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 페니키아 알파벳, 그리스어, 키릴 문자, 아랍어, 그리고 수십 개의 토착 문자를 연구했답니다. 그 어느 것도 한글의 단순함과 표현력의 완벽한 균형에 맞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세종대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시케이어라는 문맹이었던 아메리카 원주민이 만든 문자 체계를요. 교수님, 제 생각에 경쟁 언어를 찾았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시작했어요. 체로키 음절 문자는 1821년에 어떤 언어도 읽거나 쓸 수 없었던 체로키 은세공사 시케이어가 만든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 민족을 위한 완전한 문자 체계를 발명했고 체로키어의 음절을 나타내는 8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관심 어린 소리가 들렸답니다. 저는 화면에 체로키 문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계속했어요. 놀라운 점은 시케이어가 공식 교육 없이 이것을 혼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도입 후 몇 개월 안에 수천 명의 체로키 사람들이 문해력을 갖게 됐습니다. 체로키 사람들의 문해율은 빠르게 인접한 백인 정착민들보다 더 높아졌어요.
파울러 교수님이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로키와 한글 사이에서 어떤 유사점을 발견했나요? 그게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세계 반대편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스템은 기본 원칙을 공유합니다. 둘 다 특별히 자국민의 언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둘 다 학습의 용이성과 정확한 발음에 중점을 두었죠. 둘 다 각 사회에서 문해율의 극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다음에 인정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한글은 여전히 장점이 있습니다. 더 적은 수의 문자를 갖고 있지만 더 큰 유연성이 있어요. 글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닮은 디자인은 훌륭합니다. 글자를 음절 블록으로 결합하는 시스템은 더 직관적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의 범위가 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파울러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죠. 그렇다면 당신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광범위한 연구 끝에 한글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과학적으로 발전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창시자인 세종대왕은 혁명적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언어에 완벽하게 맞춰진 그러나 보편적인 언어학 원칙에 기반한 문자 체계를요. 제자리로 돌아가자 파울러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번 학기 내내 우리는 전 세계의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한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목적입니다. 세종대왕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히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발표하는 문서에서 이 목적을 명확히 밝혔어요.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쉽게 통하지 않으므로 나는 새로운 28글자를 만들었으니 누구라도 며칠 안에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파울러 교수님은 칠판에 썼어요. 최고의 문자 체계는 가장 오래되거나 가장 널리 퍼져 있거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 수업 후 파울러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교수님의 문자 체계에 대한 관점을 무엇이 바꾸었나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몇 년 전 저는 한국의 외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60세의 읽기를 배웠다는 한 노인 여성을 만났어요. 평생 문맹이었는데 단 2주 만에 배웠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났을 때 그녀는 철학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잘 설계된 문자 체계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여름 옥스퍼드를 떠나면서 한글과 그 창시자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을 갖게 됐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혁신이 가장 큰 국가나 가장 오래된 문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